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도로명도 집 주소소도 아닌 지구라는 행성의 한 대륙, 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 그 너머에는 상상조차 어려운 우주의 구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에서 시작해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규모의 구조들을 탐험할 것입니다. 태양계는 오르트 구름이라 불리는 해성과 소행성, 얼음 덩어리들이 태양의 중력 영향권 끝자락에서 소용돌이치는 광활한 집합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오르트 구름은 태양으로부터 약 1광년까지 뻗어 있으며 수조 개의 얼음 덩어리와 암석 조각들이 느릿느릿 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는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이 거대한 구름은 은하수의 오리온 나선팔에 있는 국부 성간구름 속에 위치해 있죠. 성간구름은 별들 사이에 퍼져 있는 가스와 먼지의 집합체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이 성간구름을 초당 약 26km의 속도로 항해하고 있으며 수만 년에 걸쳐 다양한 성간 매질을 통과하게 됩니다. 은하수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아름답게 나선형으로 감겨있는 나선은하입니다. 직경이 약 10만 광년에 달하는 이 거대한 별의 도시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심부에는 밝게 빛나는 은하핵이 있고 그 한가운데에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거대한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어 모든 것을 중심으로 회전시키고 있습니다. 은하수는 엄청나게 크지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경외감과 함께 우주의 진정한 크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은하는 초당 약 220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으며 태양계가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2억 2,500만 년이 걸립니다. 더욱 멀리 시선을 돌려보면 샌른계에서 50개의 작은 은하들과 함께 우리를 향해 충돌 궤도에 있는 거대한 괴물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국부 은하군이죠. 이 은하 집단은 약 1000만 광년의 지름을 가지고 있으며 중력으로 서로 묶여있는 은하들의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2배나 큰 크기로 우리를 향해 초당 약 110km의 맹렬한 속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후에는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서로를 찢어놓은 뒤 하나의 거대한 타원은하로 합쳐질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밀코메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개별 별들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어서 실제 별의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광활한 규모에서 바라보면 두 은하의 임박한 충돌조차 수백만 광년 규모에서는 사소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수천 개의 은하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점점 왜소해져 보이죠. 이 초은하단은 약 1억 1천만 광년의 지름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 1300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천여자리 은하단이 있죠. 수억 광년의 폭을 가진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조차도 천여자리와 같은 여러 초은하단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물고기자리, 고래자리 초은하단 복합체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라니아케아라는 이름은 하와이어로 광대한 천국을 의미하며 약 10만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이 모든 은하들은 거대 끌개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중력의 근원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정체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우주의 미스터리입니다. 약 10억 광년 길이의 은하 필라멘트가 되면 이제 우주의 거미줄 구조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우리와 같은 필라멘트들이 더 많이 있고 초은하단들의 거대한 줄기들도 존재합니다. 마치 거대한 3차원 거미줄처럼 우주 전체에 펼쳐져 있죠. 또한 보이드라 불리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광대한 우주 공간들도 있습니다. 이 보이드들은 직경이 수억 광년에 달할 수 있는 거의 비어있는 영역입니다. 3억 3천만 광년 폭의 영역에서 우리는 겨우 60개의 은하만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잉크가 얼룩덜룩하게 묻은 하늘처럼 말이죠. 가장 큰 알려진 보이드 중 하나인 목자자리 보이드는
직경이 약 13억 광년에 달하며 그 안에는 놀랍도록 적은 수의 은하만이 존재합니다. 더욱 멀리 시선을 확장하면 마침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절대적 한계이며 그 너머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은 우주가 시작된 지 약 38만 년 후, 즉 138억 년 전에 원시 우주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주는 계속 팽창해왔기 때문에 이 빛이 도달한 가장자리까지의 실제 거리는 한 방향으로 약 460억 광년에 이릅니다. 즉 관측 가능한 전체 우주는 직경이 930억 광년인 구형이라는 뜻입니다. 이 숫자는 인간의 일상적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실제 우주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는 영역들이 무한히 펼쳐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억 광년보다 더 큰 구조들을 현재의 기술로는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거주하는 곳을 지도로 만들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과학자들이 위대함의 끝이라고 부르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우주에서 더 이상 큰 규모의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까지의 모든 수준에서 행성, 태양계, 은하계, 성단, 초성단들은 구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운 혼합물이 아니라 조직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는 뜨겁고 밀도가 높은 입자 수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지금은 구조화되어야 할까요? 왜 그 뜨거운 수프가 일부분은 별들의 아름다운 곡선으로 채워져 있고 다른 부분은 황량한 사막인 우주로 진화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현대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탐구 주제들입니다. 1502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파도바에서 의학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유럽 의학 교육의 중심지에는 최고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여 병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우스는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의학을 배우고 있었지만 여가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루타르코스, 플라톤을 읽으며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에서 허점을 찾고 있었죠. 그는 밤하늘을 관찰하며 행성들의 복잡한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당시의 지구 중심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학위를 마치면서 그는 아버지의 의사로 일하기 위해 폴란드로 돌아갔습니다. 우주나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후에 그는 이제 어디에나 있는 그의 이론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팜플렛을 썼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지구는 다른 모든 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을 공전합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이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완전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자신들이 창조의 중심에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우스는 이것이 일으킬 소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700번째 해에야 일부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임종을 맞았을 때라고 말하는데 최종본 책이 마침내 나왔습니다. 과학, 천문학, 철학, 종교의 기초를 흔드는 매우 위험하고 환상적인 아이디어로 그 지지자들은 출판 후 수십 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지지했다가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고 브루노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매우 높은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우리 지구가 당시 많은 행성 중 세 번째 행성일 뿐이라는 이단적 개념은 충격적인 생각이었지만 더 큰 계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작위적인 별을 공전하는 행성일 뿐이라면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지 않게 만들까요? 처음에는 슬픈 깨달음이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면 세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 발견할까요? 다른 행성에도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현대 천문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알려진 이 아이디어는 이제 현대 우주론의 기반이 되었으며 두 가지 관련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특별하지 않고 우리는 우주에서 어떤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므로
지구에서 관찰한 것은 어디에서든 관찰한 것과 비교적 유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주론적 원리라고도 부르며 이는 우주가 대규모로 보면 균일하고 등방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대의 한 가지 발견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의 감지였습니다. 흐릿한 배경 정전기가 어느 방향으로 보든 하늘을 스며듭니다. 망원경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하늘의 일부를 계속 확대하면 항상 거의 같은 파장을 가진 희미한 마이크로파 복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복사는 우주의 시작과 가까운 순간에 방출되었습니다. 물질이 양성자와 전자를 포획하고 투명한 가스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식었을 때 말이죠. 이것은 재결합의 시대라고 불리며 빅뱅 후 약 3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주는 빛이 통과할 수 없는 불투명한 플라즈마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주의 우리 부분은 분명히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을 보든 우주 공간의 온도는 약 2.7도 켈빈입니다. 은하수 근처 우주 공간에 떠 있든 먼 별을 지나 있든 상관없이 빈 공간의 평균 온도는 거의 같습니다. 이 온도의 균일성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CMB 온도 차이는 1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으며 고출력 망원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구조들, 은하계, 초거대 성단들, 수억 광년 너비의 별들의 거대한 벽들,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공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는 분명히 완전히 균일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는 여정이 바로 우주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우주론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거의 완벽하게 균일했던 초기 우주가 오늘날과 같은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들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는 이유이며 이 광대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묻는 첫걸음입니다.